스카이어 스르프 타임즈 2024년 2월 1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맺은 것과 농지개혁 해낸 것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김지혜 기자가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이후 지주계급이 없어졌다. 몇천 년 동안 농사를 지어온 나라에서 피 한 번 보지 않는 상태로 지주가 한 번에 없어진 것. 결국 기업가들의 혁신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게 대한민국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4.19 비판은 비판대로 하는 것, 이런 견해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대로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감상한 한동훈 위원장이 표현을 한 거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6.25 전쟁 당시 한강 인도기업 폭파 사건과 정족수 미달의 헌법 개정안을 불법으로 통과시킨 4.4.5의 개헌 등의 과오가 있다. 이런 얘기죠. 1일 개봉한 건국전쟁은 초대 대통령인 이 전 대통령의 젊은 시절 독립운동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재임기간 농지개혁과 같은 업적을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의 운동권 청산론을 친일파식 논리라고 비판한 것에 관련해 자기들을 독립운동가처럼 얘기했는데 어느 독립운동가가 동봉투를 돌리고 쌍욕을 하나 독립운동가를 오히려 모욕하는 표현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영화가 나왔다는 것도 그 정치 영화화 어떤 그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적인 그런 영화는 이 야권에서도 많이 만들었었죠. 흥행에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는데 지금 언론 뉴스들을 보면은 이게 조금 흥행이 되는 것 같다 하는 얘기고요. 일부 이 여러 저 전문 학자들은 그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사는 그 공은 공대로 좀 인정해 줄 수도 있고 또한 과오는 과오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객관적인 그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 의견들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농지 개혁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커다란 그 조선 500년의 그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꾼 그런 거겠죠. 어쨌든 일제 식민지 시대 때도 농지 그 지주제는 운영이 됐고 뭐 그것을 강제로 뺏겼다든가 뭐 그런 표현도 있지만은 전에 한번 소개했지만은 군산 그 역사박물관 큐레이터의 표현도 거기 선물거래소에 그 도박으로 뺏긴 경우는 있어도 강제로 뺏긴 적은 없다. 물론 이제 전쟁 말기에 곡물을 강제 공출한 것은 분명히 있는 그런 거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 해방 후에 그 신분 제도가 아니 일제 때부터 신분 제도는 거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남들은 독립운동이 보통 지주들이 북쪽으로 가서 돈이 있으니까 독립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돈이 떨어져 가지고 그 활동을 하려니까 결국은 공산주의 자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나라의 초창기의 그 독립운동은 그 성격이 변해 가지고 항일 독립투쟁이라고 하지만 항일 아, 투쟁을 한 그 결과의 그 목표는 한반도의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는 게 그 목표였다. 그것이 그 지주계급 출신들의 이 변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호남 지방이 그 좌파가 된 그 연유에는 그런 연유가 그 있는 거다, 이유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현재 민주당의 뿌리나 뭐 이런 것들을 쭉 이 분석을 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주계급 출신들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자들 이렇게 해서 현재 좌파 정권의 그 역사가 있다 이런 것까지도 그 표현을 한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몽골의 전 대통령은 몽골 제국이 얼마나 컸고 러시아가 얼마나 작았는지를 보여주는 지도로 푸틴을 조롱했다. 시네드 베이커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터커 칼슨이라는 그 극우 이 앵커 폭스뉴스 그와 그 푸틴의 그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 댓글로서 그 X에다 푸틴을 조롱하는 그런 얘기를 그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뭐 어디 건진 모르지만 요걸 몽골 제국 때 러시아는 1471년에 요 정도뿐이 안 됐었다. 대부분은 몽골 제국이 했었는데 하나의 그 나중에 몽골 제국이 네 개로 쪼개질 때 뭔 칸국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칸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출발한 공국 같은 성격이다. 그러니까 몽골 제국의 이 세금을 바치면서 시작한 나라라기보다도 무슨 공 하는 귀족이 그 출발했던 나라다. 그런 것이 역사적으로 나와 있죠. 그렇게 저는 현재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현재의 그 몽골, 중국, 현재 지도 같아요. 이 옆에가 이제 카자흐스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요 밑에 이제 작은 무슨 스탄들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전 대통령이 이런 것을 했다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바이든이 재판받기에 부적합하다면 그는 미국을 이끌기에 부적합하다. 더글러스 머레이가 텔레그래피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어, 제가 그 if then이라는 충분 조건으로 이 논리적인 표현을 그 연습을 좀 해볼 때가 많죠. 저는 연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논리를 좀 스스로 익히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충분 조건 논리로 표현한 대목이 좀 나옵니다. 그 참사는 이제 로버트 허 특별검사가 바이든의 기밀문서 처리에 대해 보고한 형태로 발생이 됐는데 이 보고서는 그 어떤 재판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 지었고 기억력이 좋지 않은 동정심이 있고 선의 노인으로 배심원단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합리적인 의심은 거의 나이가 들어가는 능력 저하에서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백악관 보좌관들은 이미 긴장한 상태이면 틀림없을 것이다. 공화당은 수년간 바이든과 재미있게 지냈다. 그러나 이번 주에 그 광경은 매우 재미없게 되었다. 그냥 슬펐어요.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이 끼어들어 부드럽게 무언가를 말해야 하는 그런 순간 대신 미국은 질문에 답하고 있다. 뭐 서양식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에 또 그 충분 조건 논리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누가 이 쇼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의미 있는 질문, 화법으로 이 변화를 시켜가지고 어, 만약 이 사람이 속된 말로 치매 노인이 대통령이라면은 누가 이 치매 노인을 조정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어떻게 보면은 심각한 표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그 JB 프레스라는 데서 후쿠가와 다카유키라고 상당히 그 뭐 전문적인 표현을 했는데 좀 긴 거를 조금 편집을 해봤어요. 미국은 전 세계에 미군 거점을 두고 있으며 아직도 사실상 세계의 경찰관으로서의 임무를 맡고 있다. 요거는 또 제목을 또 제가 이렇게 뽑았는데 원래 제목은 세계의 경찰관을 그만두었을 미국이 아직도 전 세계에 군대를 둔 이유는 이라는 게 원래의 제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이라는 게 미군이 요르단 외지에서 죽은 사건이죠. 기지를 공격받아 가지고 사건으로 요르단의 변방 땅에서 땅에까지 미국이 진출해 있느냐며 새삼 논란부터 적지 않을 것.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실태를 엿보게 된 모습이기도 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소가 매년 발행하는 밀리터리 밸런스 등에 따르면 미군의 해외 주둔 병력은 23만 명 남짓으로 남극을 제외한 전 대륙에 장병을 둔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최대의 해군 주둔 병력을 자랑하는 주일 미군의 위상. 미군 부대를 일본에 두는 편이 유지비가 떠서 도움이 된다. 떠서라는 그 국문 번역이 됐는데 라고 미국은 주판을 놓고 있다 이런 얘기죠. 최근에도 주판을 놓는다. 이게 뭘 따진다 할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표현을 하는데 아직 일본은 주판이라는 용어를 또 쓰고 있네요.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일본이 그 미군 주둔비를 부담하느냐. 일본이 그 56,500명이 현재 있는데 해군이 7,000명, 공군이 17,000명, 육군이 2,000명. 그런데 이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 통합 스태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계산을 그래서 해 봤어요. 35,000명이나 된다. 이게 좀 뭐 이게 정확한 그 소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주둔 분담금이 2천억 엔에 달한다. 이것은 미국 주둔이 80%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이 3만 400명이라고 그러는데 공군이 8,000명, 육군이 2만 2천 명이랍니다. 이게 이제 그 6.25 전쟁, 한국 전쟁 때문에 한국에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공군이나 그 해군은 일본에서 그 오는 거고 먼저 맞닥뜨려야 될 것은 육군이니까 육군 병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뭐 트럼프가 한국도 이제 그 좀 더 많이 내라 해가지고 뭔가 문재인 정부 때 뭔가 타결을 보기 된 것 같은데 그때 뭐 주둔비 뭐 이런 거보다는 F-35를 갖다가 왕창 샀다든가 우선은 무기를 샀게 이런 쪽으로 하고 뭐 미사일 협정도 다시 개정이 돼서 우리가 장거리 그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 규제를 넘어섰고 등등 해서 문재인 정권이 뭐 반미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우리나라 그 무기 체계는 문재인 정권 때도 계속 발전을 해왔다는 거죠. 근데 주둔비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없고 그렇게 되니까 이 전에도 한번 의견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일본이 80% 낸다면 우리는 100% 낼게. 100%낼 테니까 그다음에 이제 에, 뒤에 가서 빅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에 아주 좋은 거를 얻어야 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비례적으로 2천억 엔이 되면은 우리는 한 1,500억 엔? 그러면은 그 원화로 얼마 10배를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저건 그 정도 수준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최강이었던 제동미군은 주일 미군보다 적은 병력에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2차 대전 이후는 미소 대립이니까 독일에만도 약 40만 명이나 있었다고 그러는데 음, 육군이 약 20만 명, 공군 한 4만 명, 그다음에 육공 특화용으로 임했었다. 대륙에 있는 때는 육군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는 어, 대삭감이 돼가지고 그 3만 한 9,050명까지 축소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나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대만의 무력 통일을 암시하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군사적 위상, 존재감이 돼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주둔수로 봐가지고 그래서 주둔수를 쭉 그 설명한 걸 제가 표로 만들어 봤는데 1순위부터 얘기해가지고 일본이 현재 제일 많이 그 주둔하고 있다는 거예요. 3위가 한국이고 요거는 제 기억으로는 그 트럼프가 뭐 미군 일부 철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공화당 쪽인가 그 의회에서 어, 그 법을 통과했는데 한국은 무조건 어떤 정권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2만 8천 명 이하로는 줄일 수 없다. 그것이 미국 의회의 결정이었어요. 제가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꽤 많이 가지고 있네요. 이탈리아도 이제 그 왜 이렇게 또 많은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 요거를 다 합쳐 보니까 한 16만 9천 명 정도 되고 토탈은 한 2만 3천 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기에 중동 이거를 더하면 이걸 약 4만이라고 보면은 22만인데 약 전 세계적으로 23만이니까 딴 데 조금씩 더 있겠죠. 이게 한국과 일본의 개가 86,900명인데 이게 거의 9만 명 정도 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 한국과 일본의 이 수를 보면은 동아시아를 미국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독일하고 이탈리아 더해봐야 이제 한 5만인데 그 9만이니까 상당히 그 동아시아라기보다는 이제 태평양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유지를 하려고 하는 미국의 의지가 거기 돋보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북 아프리카 4만여 명 주둔 이유 해가지고 결론은 현재로서는 그 친이란 세력에 의한 미군 공격으로 희생자가 나와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이제 이 중동에서는 슬슬 그 미군이 좀 빠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이제 세일 혁명으로 자급자족이 지금 석유는 미국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란과의 그 관계 때문에 빠질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얘기고요. 어, 그 걸프 산유국은 미군을 페르시아만의 강 건너에 있는 이란의 위협에 대비하는 용신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 그리고 이 많이 그 주둔하고 있는 이유는 일본과 같이 주둔 경비의 상당 부분을 지금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직접 전쟁을 벌일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도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등 상개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은 중앙 정부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건조지대로 과격 테러 조직 IS 이슬람 국가가 거점을 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과 대립하는 시리아나 러시아, 심지어 이란 등에 있어서도 IS는 눈의 가시의 존재다. 그래서 IS를 미국 CIA가 훈련시켰다 하는 얘기도 있죠.
이번에 그 공격을 당한 데가 요르단과 시리아의 국경지대 쪽에 있는 미군 기지였다고 그러죠. 뭔가 뭐 22라고 했던 것 같은데 고도나 혹한지에도 거점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의도는 인도양 한가운데 떠 있는 영국령 디에고 가르시아의 기지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데도 그 영국한테 그 임차를 해가지고 군인들이 여기 많이 들어와 있다 얘기예요. 인도까지 1800km, 아라비아 반도까지 약 3300km의 절해의 외딴섬 이런 데도 좀 미군이 가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덴마크령 그린란드에도 미 우주군 튜레 기지도 대서특필 할 만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어, 여기에서는 러시아에서 발사되는 ICM 경계 감시와 인공위성 추적을 주임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와 스웨덴이 이번에 나토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도 부대를 파견할 것이다. 어, 하지만 한편 만약 트럼프 씨가 미 대통령에 복귀했을 경우 지구 규모의 미군 네트워크가 대폭 축소되어 그 결과 각지에서 군사 밸런스가 무너져 예기치 않은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라고 전출이 군사 연구관은 경종을 울린다. 어, 과연 이 양지바른 군대의 황혼은 찾아올 것이냐? 지금 현재 상태를 양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황혼이 오겠냐, 미군을 많이 줄일 거냐 하는 의문을 던지면서 미군이 전 세계 경찰관, 세계 패권을 그래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러니까 세계 패권은 안 뺏기려고 한다면은 미군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을 내포를 반문식으로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미국 백악관 한일 삼국 협력을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역으로 천명. 어, 일본에서 이런 뉴스가 나올 때쯤에서 오늘 그 연합뉴스를 코리아 헤럴드 쪽에서 그 보도한 내용인데 이번 성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과 중동 정세의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영내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여전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그런 일 없다. 아무리 뭐 우크라이나 지금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거 있다 하더라도 이 한미일 그 삼국 동맹은 이거는 뭐 튼튼한 거다 하는 게 한 가지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지금 뭐 한국이 일본한테 36년간 식민지 지배 이거 지금 해빙무드 쪽으로 지금 돼가고 있다는 것도 좀 소개를 하고 있고 호주까지 포함된 오코스 이거 그 핵 추진한 잠수함 이런 것도 지금 팔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되는 그 사자 안보 대화 이것도 이제 강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커비 대변인인가요? 이 소개 이 발언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뭐 딴 생각하지 말어. 동아시아 그 병력이나 뭐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어. 이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올해 그 대통령 선거 등을 다 염두에 둬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제일의 친이스라엘 국가 우크라이나 군의적이고 싶은 갈망과 버려지는 초조라고 로크즈시 쇼지라는 사람이 국제 정치학자인데 기고를 한 내용입니다. 미국보다 눈에 띄는 이스라엘 지지 여론, 어, 유대인에 대한 친밀감을 얘기했어요. 키 IIS는 이 여론 조사 기관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여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태도가 여타 소수 민족에 대한 것보다 대체로 좋다고 지적했고, 어, 유대인 국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감대를 설명하고 있는데, 굳이 유대인 차별은 적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정부는 신나치주의라는 러시아의 정부의 주장을 부정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네요. 그러나 KIIS의 설명을 뒤집으면 상당수 우크라이나인은 무슬림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팔레스타인의 대부분은 무슬림이고 우크라이나에도 무슬림이 있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것은 이스라엘 외무장관하고 젤렌스키가 회담하는 장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전 협정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민주주의의 진영의 한 나라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혼내는 거죠.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감대는 중세적인 공포 지배 체제의 연합체보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세계를 원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요컨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 아래에서 우크라이나인은 민주주의 편에 선다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하마스를 러시아와 동렬로 취급하는 사고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참으로 서구적인 사고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구미적이라는 것은 결코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무슬림에 대한 차별 의식이라든지 또는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 이런 것도 지금 우크라이나인들은 가지고 있기는 있는 것 같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에 현재 구성되는 국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동유럽 쪽에 많이 살고 있던 아슈케나지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현재 이스라엘로 많이 넘어갔다는 그거가 이 뉴스에는 소개를 거기까지는 못 다루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설명한 것은 우크라이나에도 유대인은 많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스라엘 이외의 유일한 유대계 국가 원수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유대계 우크라이나인이라는 얘기네요. 음, 그러니까 이 동유럽에도 서유럽 쪽에서 많이 박해를 받은 유대인들이 동유럽에도 많이 진출이 돼 있었고 박해를 받아서 많이 갔다기보다는 또 2000년 전에 이렇게 흩어진 그런 사람들이나 또 유대교로 개종을 한 나라면은 유대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가나안 땅에 안 살았던 사람들도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아슈케나지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거는 어디서 좀 배웠어요. 원래 가나안 땅에 안 살았는데 옛날에 유라시아 쪽에 카자르 제국이라는 게 있었는데 유목민이었는데 유명 서적에도 나옵니다. 이 이슬람을 믿을래, 기독교를 믿을래 그러는데 거기에서 다 거부하고 우리는 그냥 유대교 할 거야. 니들 싸움에 우리는 휘말리기 싫어. 해가지고 유대교를 받아들인 나라가 카자르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유목민이고 그래서 유대교 유대인이라고 그러면은 DNA적으로 유대인이라기보다도 정신적인 유대인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 옛날 2000년 전에 가나안 땅에서 디아스포라가 된 사람들도 있지만은 음, 그, 그 전에 디아스포라 되기 이전이라도
어, 그 종족은 달랐어도 유대교를 그 국교로 맺은 그 카자르 이런 지방이 그 우크라이나하고 매우 가까웠다고 보여집니다. 중앙아시아하고 그 우크라이나 지방하고 연결을 해보면은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어떤 학자는 그 일본도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은 에, 그 인류 동저론을 얘기하고 있고 그 어떤 우리나라 학자는 한유 유대인하고 한국하고 동저론을 얘기를 하는 게 주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요즘 뭐 좀 들어본 게 있어요. 북한 최근 서울 위협에서 신형 유도 로켓 발사대 시험 가동. 신형 유도 로켓 발사대다. 토마스 마레스카 UPI에서 보도했는데 약간 시기가 늦은 뉴스이고 하고 국내는 이미 우리가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외국에서도 UPI 통신에서 최근에 신형 유도 로켓 발사대 시험 가동했다는 거, 그것을 이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도한 것을 서울에서 취재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과의 어떠한 외교적 관계도 외면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해 왔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위해 모스크바에 포병과 미사일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그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네요. 증가 페이스는 리면 서킷이 넘어 건설업의 도산 급증 이후 이 낙대라고 그 퍼스트 로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어, 일본의 부동산 건설 업자들의 현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돼가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어, 오히려 이게 쭉 읽어보면은 우리나라하고 그 중소 그 건설업자 도산하는 거하고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급등함에 따라 대기업에서는 매출액이 증가하는 반면 수익력은 규모의 크고 작음을 불문하고 저하고 있다. 매출액은 늘어도 이 영업이익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이미 그 잠정 실적 가지고 인식한 것도 똑같습니다. 일본도 똑같다는 얘기네요. 2023년 건설업 도산 건수는 8년 만에 1,600건을 넘어섰다. 대부분 중소 영세기업이다. 도산 급증의 배경에는 자재의 급등과 일선 부족에 수반되는 건설 코스트 상승. 여기에서도 이제 원가 세계의 이제 망령이 이제 휘황찬란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네요. 아파트도 운영하는 히로시마 공무점 도산. 수주 감소, 채무 초과 상태로 도산 증가율이 리먼 사태의 때를 윗도는 수준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제국 데이터뱅크 정리로 2023년 건설업 도산 건수는 전년비 38로 증가의 1671건이 되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소건설회사 망했건은 도산하고 있다는 그것은 지금 어디서 뉴스를 한 2천 개 이상 됐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시주에 대한 이게 시주라는 게 이제 이 수주 얘기 같습니다. 어, 시주 아닌 수도 있고요. 이게 뭐 일본식 한자기 때문에 시공 주인이 뭐였네. 우리는 뭐라 그러죠? 시공업자가 아니고 자관 그건 해요. 발주를 준 가격 협상이 난항을 겪는 등 도급 단가가 오르지 않는 가운데 자재 급등이 이어지면서 원청 하도급 모두 수익력이 떨어지고 있다. 자재값보다도 저는 인건비 공기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지체되는 인건비 이런 것들이 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대기업과 중소 영세 명함 해가지고 중소 영세 기업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반면 상장 건설사는 증수기조다.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수주 증가의 배경에는 공공투자의 바닥, 단단한 추이의 가세에 수도권의 재개발이나 물류시설, 데이터 센터, 반도체 관련 공장 등 민간의 활발한 대형 설비 투자가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요거는 뭐 공사 현장에서 이 철제 이걸 뭐 아시바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목재로도 이렇게 하는 게 있는 모양이네요. 임시 가설재로서 어 우리나라는 뭐 나무를 우리나라도 나무를 쓰죠. 나무를 쓰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파이프로 하는 경우가 있고 52개 주요 상장 건설사, 건설사 중에서 상 52개가 상장돼 있다 그러네요. 수주 실적 동향 2023년도 2분기에 따르면 공사 수주의 합계가 전년 동기보다 6.9% 나오는 6조 4,241억 100만행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요즘 환율로 그냥 10배 보면은 60조 64조 정도 되겠네요. 우리나라 뭐 3대 건설 업체 음, 뭐 수주액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네요. 이런 걸 보면은 어, 증수 기업은 44개에 이르러 전체의 8월이 넘었다. 수주액이 좀 늘어난 데는 대기업과 중소 영세기업의 차이로는 일선 확보력과 가격 전가력에 꼽힌다. 대기업은 자재값이 오르고 건설 노임 단가가 오르면은 수주 단가 계약을 할 때 어필을 해가지고 계약 단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중소 영세기업은 안건을 감당할 만한 인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기업의 하청 안건을 모두 포함시키지 않는 업체도 많은 것 같다. 한마디로 힘이 없다. 가격 폭등의 전가도 대기업만큼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음, 자재값이 엄청 뛰고 뭐 해도 수주 가격에는 반영을 현재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똑같다는 얘기네요. 그 뉴스가 아까 낙대라는 신문에서 그거를 발췌를 해온 건데 여기에 이제 이 니사 자산운용을 업데이트한다는 광고를 SBS 증권 특별기획이라고 해서 광고를 때리고 있네요. 이게 이제 일본의 경제 활성화를 해서 개인 자산 형성 뭐 종합자축 뭐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게 ISA는 Individual Saving Account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국민 재테크 통장이라고 했고 또는 뭐 자산 형성 종합 통장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를 지금 일본에서는 노인네들이 집안에 꼭꼭 숨겨놓은 돈을 현찰 돈통에서 집어내 가지고 금융권 에 들어오게 해서 증권도 투자하시고 뭐 이렇게 지금 홍보해 가지고 돈을 좀 시중 유통을 좀 많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증권회사에서 이렇게 광고까지 때리면서 좀 이 통장에 많이 좀 돈 좀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비만을 이기고 있는 나라들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 해티 갈릭 텔레그라프에서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작년 세계 비만 아틀라스는 2035년까지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비만이 될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이 가족인 것 같은데, 이게 큰 그 이저 체중계 안에 다 올라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 표시가 되는 게 있죠. 네, 네덜란드는 그 암스테르담에 공공 자전거 캠페인과, 덴마크네요. 덴마크, 네덜란드가 아니고, 도로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해왔으며 이는 공중보건의 현저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 너무 많이 타시면, 아니 자전거 이런 등으로 애들을 이렇게 그 앞에 태워서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배가 안 나오겠네. 참 그 이 색깔들을 멋지게 그 하고 있죠. 유럽의 그 건축의 특징은 건물 벽 사이에 공간을 안 둔다는 얘기예요. 이거 질 때, 옆에 건물 질 때 어떻게 짓나 몰라. 우리는 뭐 소음 나면은 무슨 뭐 변상하라, 뭐 절대 반대, 뭐 결사 반대, 뭐 이따위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 이런 것들이, 이런 골목골목이 왜 없냐 그러면, 옛날부터 이런 골목이나 이런 게 우범지대가 될 수 있고 지저분하게 될 수도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골목이나 이런 그 이 건물 간의 벽을, 공간을 안 두는 어, 어떤 그 건축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세 때부터 그러는 걸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 숨는 거 이런 거 뭘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나와서 놀 수 있는 데가 골목이나 이런 데가 별로 없으니까, 광장 문화가 그 발달했다, 이렇게 또 소개하는 것도 있었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용 뭐 이 좋았다면은 전제 조건을 그 저도 달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만약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한테 힘을 주니까요. 감사합니다.